2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학습할 내용은 교과서 200쪽입니다. 3단원, 대단원 3단원 한국문학의 흐름을 공부하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2단원은 조선시대의 문학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문학 중에서 네 번째 작품 상기라는 작품을 공부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한국문학의 갈래별 전개와 구현 양상을 탐구하고 감상한다. 즉, 지금 대단원이 한국문학의 흐름, 그 중에서도 조선시대의 문학이니까 조선시대 문학의 또 다른 한 갈래를 공부하고 또 구체적 작품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할 작품의 작가와 작품에 대한 해설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작가는 박지원, 잘 알고 있는 허생전과 호질 등등 유명한 작품을 쓴 작가입니다. 상기라는 작품은 조금 낯설 수도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작품 해설부터 먼저 보고 교과서 내용을 학습하겠습니다. 자, 상기 보겠습니다. 이 글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술하여 교훈이나 이념을 전달하는 교술갈래에 해당한다. 교술갈래에 해당한다. 조선시대 문학 갈래 중에 하나 교술갈래. 교술갈래가 뭔지에 대한 얘기 나와 있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술하여 교훈이나 이념을 전달한다. 경험이 나오고 교훈이나 이념을 전달한다. 그런 정도로 일단 파악하고요. 글쓴이는 코끼리를 접하게 된 경험을 통해 사람들이 통념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 사고를 드러내고 있다. 자, 일단 코끼리, 글의 소재가 코끼리를 접하게 된 경험이 소재가 되는 거네요. 그럼 그걸 통해서 전달하는 내용은 통념에 대한 비판, 통념에 대한 비판.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사람들은 보통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물도 모두 하늘의 이치에 따라 만들어졌다고 인식하는데 이러한 고정된 통념, 그러니까는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하는 거, 이게 고정된 통념이라는 거죠. 이 통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에서 대상을 인식하고 탐구해야 한다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주제 다시 볼까요? 고정된 통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에서 대상을 인식하고 탐구해야 한다. 는 게 주제랍니다. 자, 그러면은 교과서 내용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글이 전개되고 있으며 어떻게 주제를 구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200쪽 읽기 초점부터 보겠습니다. 자, 읽기 초점. 이 작품은 조선시대의 대표적 교술갈래에 속하는 한문사문이다. 자, 이 작품이 어떤 갈래에 속하는지 언급되어 있네요. 교술갈래에 속하고 한문산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쓴이가 경험한 바가 무엇이며 경험을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며 읽어보자. 자, 그러면 이 글에 나타난 내용이 글쓴이가 경험한 것이 드러난다. 그 다음 경험을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드러난다. 이런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교술갈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앞서 얘기한 건데요. 교술갈래란 사실이나 경험을 서술하거나 교훈이나 이념을 전달한다. 자, 이런 것을 교술갈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이건 한문산문이라고 했는데 한문 지금 교과서에는 한글로 번역된 것이 나와 있죠. 그죠? 그런데 원래는 작가 박지원이 한문으로 쓴 작품입니다. 한문 문학인데 산문이죠. 그죠? 한문, 산문인데 한문, 산문의 갈래는 매우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냥 무슨 설, 무슨 론, 무슨 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 지금 이 시간은 한문학 시간이 아니고 국어 국문학을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이 자세한 것까지는 여러분이 알 필요가 없고 그냥 한문 수필이다. 우리는 뭐 무슨 설, 무슨 론, 무슨 기 전부 다 그냥 크게 한문 수필로 보고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에 있는 설론, 기 이런 구분까지는 할 필요 없고 한문, 산문, 한문 수필이다. 그 정도로 아시고요. 그럼 작품 보겠습니다. 제목이 상기죠. 그죠? 상기는
상기에서 상자는 코끼리 상자입니다. 그러면 아까 나왔듯이 코끼리를 본 그 경험을 가지고 쓴 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작품을 읽어보겠습니다. 교과서 내용을 읽기 전에 먼저 열하일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 상기는 박지원의 유명한 작품집 열하일기,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죠, 그죠? 뭐 안 읽어봤더라도 박지원의 열하일기는 많이 들어서 익숙한 제목이지 싶은데요. 그 열하일기라는 작품집 속에 이 상기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하일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보면, 열하일기는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박지원이 청나라를 여행하고 쓴 거다. 구체적으로 청나라 왜 여행했냐면은 청나라의 그 당시 황제가 걸륭 황제였거든요. 걸륭제의 70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외교사절단이 가게 되는데, 그때 함께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을 다녀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한 음력 5월에 한양을 출발해서 이제 그래서 압록강을 건너고 이제 요동을 지나서 쭉 지나서 이렇게 해서 결국 그 당시 중국의 수도 북경까지 갑니다. 이제 이때가 한 8월이라고 하네요. 이제 북경까지 갔는데, 근데 황제가 여기가 없었던 거죠. 이거는 미처 예기치 않았던 일입니다. 예기치 않았던 일인데, 걸륭 황제가 여기서 안 하고 여기 이 열화, 지금의 이름은 승덕이라고 합니다. 물론 중국 이름으로는 좀 다르고요, 그죠? 이 승덕에 걸륭 황제가 이게 여름 별장이라고 하면 되나요? 여름 궁궐이 이 승덕 열화에 있었는데 거기까지 가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북경까지 왔는데 다시 황제가 있는 이 열화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만리장성도 있네, 그죠? 만리장성 넘어 열화까지 갔다가 이제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나중에 북경으로 돌아오고, 다시 북경에서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죠, 그죠? 조선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10월 말이었다고 하면 약 5달 정도 청나라를 이제 여행하면서 본 경험을 기록하고 뭐 그런 것이 바로 이 열하일기입니다. 그러면 이 글, 우리가 공부할 글 상기, 코끼리를 본 경험을 가지고 쓴 글인데, 이 코끼리를 본 경험도 바로 중국이 북경에서 코끼리도 보고 이 열하에서 코끼리를 봅니다. 그 경험을 쓴 글이 바로 상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교과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코끼리에 대해서 조금 언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 상상이라는 말 있죠, 그죠? 상상. 상상,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현상이나 사물을 마음속으로 그려본다는 뜻인데, 이 상자는 생각하다 상자, 그 다음에 코끼리 상자. 그러니까 코끼리를 생각한다 그거거든요. 자,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중국에도 이제 코끼리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인도에서 코끼리를 보고 이제 들어와서 막 사람들에게 설명했는데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죠, 그죠? 그래서 코끼리 뼈를 가져와서 보여주면서 코끼리의 형상을 상상하게 했다는 유래가 전해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조차 코끼리를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조선에 있는 조선 사람 박지원이 중국에 가서 코끼리를 봤을 때 아주 굉장한 경험이었겠죠, 그죠? 그 경험을 어떤 식으로 글로 썼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200쪽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이라서 차근차근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괴상하고 신기하며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기이하다 싶은 커다란 구경거리를 보려거든 무엇보다도 북경 선무문안 코끼리 우리인 상방을 보면 좋겠다. 자, 첫 번째 줄에 괴상하고 신기하고
우스꽝스러운 아주 기이한 구경거리, 그걸 보려면은 코끼리를 봐라. 그러니까는 북경의 선무문, 북경의 4대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북경 거기에 있는 코끼리 우리인 상방, 상방이 코끼리 우리죠. 그죠? 아무튼 코끼리 우리를 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코끼리를 보면 좋겠다. 내가 북경에서 본 코끼리 16마리는 모두 발이 쇠사슬로 묶여 있었기에 움직이는 모습까지는 보지 못하였었다. 이번에 열하행궁 서쪽에서도 코끼리 2마리를 보았는데 온 몸뚱이를 꿈틀거리며 움직이는 것이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듯 굉장하였다. 자, 그럼 이 사람이 코끼리, 이 글 쓰니까 코끼리를 봤네, 그죠? 북경에서 코끼리 16마리를 봤답니다. 그런데 묶여 있어서 움직이는 모습을 못 봤고요. 이번에 열하행궁 서쪽에서도 코끼리 2마리를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열하까지 가서 거기서도 봤다. 그 행궁이라 하면은 왕이 이제 본궁 밖으로 나가서 머물 때 그때의 어떤 임시 장소로서의 궁궐을 이제 행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걸륭 황제가 북경의 궁궐에서 지금 여름 궁궐로 가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열하에 있는 행궁. 뭐 우리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수원에 있는 정조 때 지었던 수원 화성 행궁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뭐 그런 뜻이고요. 남한산성 행궁, 뭐 북한산성 행궁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아무튼 황제가 지금 열하에 가 있는 거죠, 그죠? 그 열하 행궁 서쪽에서도 코끼리 2마리를 보았는데 그 몸뚱이 온 몸뚱이를 꿈틀거리며 움직이는 것이 자 북경에서는 꿈틀거리는 움직이는 걸 못 봤는데 이번에는 움직이는 것을 봤죠, 그죠? 그 움직이는 것이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듯 굉장하였다. 자, 이번에는 봤는데 굉장하였다. 어떻게?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것처럼. 바람이 불고 비가 온다는 거 아주 세차다는 거죠. 거대하고 세차다. 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직유법, 그죠? 비유를 했죠, 그죠?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것. 거기에 비유를 해서 아주 굉장했다. 코끼리가 움직이는 것이 굉장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비유가 쓰였고요. 자, 여기까지 내용은 움직이는 코끼리를 봤는데 아주 굉장했다. 경이로움을 느꼈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내가 언젠가 새벽에 동해에 나갔던 적이 있다. 자, 언젠가 동해에 나갔던 경험을 얘기하고 있네. 동해에 갔던 적이 있다 하면서 과거의 얘기, 과거를 회상을 합니다. 동해에 나갔던 적이 있다. 파도 위에 말이 서 있는 듯한 모습을 수없이 보았는데, 자, 파도 위에 말이 서 있는 듯한 모습을 봤답니다. 모두 집채같이 커서 그게 물고기인지 산짐승인지 알지 못했다. 해가 뜨기를 기다려 제대로 보려고 했는데 해가 막 수면 위로 솟아오르자 물결 위에 말처럼 섰던 것들은 바닷속으로 이미 숨어 버렸었다. 자, 파도 위에 말처럼 서 있는 거 아주 뭐 큰 거, 집채같이 큰 거라고 했으니까 뭐 산짐승은 아닌 것 같고, 그죠? 큰 바다 생물이니까 뭐 고래 정도로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겠네요. 뭐 정확하게 확인은 할 수 없겠지만 고래쯤으로 우리가 고래 뭐 상어 뭐 그런 걸로 추측은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 경험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문단 201쪽 세 번째 줄입니다. 이번에 코끼리를 10걸음 밖에서 보았는데, 자, 이번에니까 이제 현재로 다시 현재 얘기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코끼리를 10걸음 밖에서 보았는데 이제 코끼리를 본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때 동해에서의 일을 떠올리게 하였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연결하고 있네요. 이번에 코끼리를 보니까 과거에 동해에서 파도 위에 있던 뭐 집채같이 큰 거 그것을 봤던 경험을 떠올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연결. 이렇게 해줬고요. 자, 그러면은 요 세 번째 줄부터 이제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 코끼리를 10걸음 밖에서 보았는데 그때 동해에서 이를 떠올리게 하였다. 코끼리는 소의 몸뚱이에 당나귀 꼬리요 낙타의 무릎에 호랑이 발굽이요. 이제 코끼리의 생김새를 얘기하고 있네요. 그죠? 코끼리 외양을 묘사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요 그림을 참고하면서 한번 볼까요? 코끼리는 소의 몸뚱이에 당나귀 꼬리요 낙타의 무릎에 호랑이 발굽이요. 문장 구조가 똑같은 문장 구조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네요. 대꾸를 이루면서 쭉 외양을 묘사하고 있네요. 봅시다. 털은 짧고 잿빛이었다. 어지러 보이는 외모에 슬픈 소리를 냈으며 귀는 드리워진 구름 같았고 눈은 초승달 같았다. 뭐뭐 같다 뭐뭐 같다. 직유 비유도 쓰이고 있고요. 두 엄니 엄니라고 하면은 어금니 그러니까 우리 코끼리 상아를 말하는 거죠. 그죠? 두 엄니는 크기가 두 아름쯤이요 길이는 한 발 남짓이었다. 코는 엄니보다 길었는데 구부리고 펴는 모습이 자벌레 같고 둥글게 많은 모습은 군뱅이 같았다. 코의 끝은 누에 꽁무니 같은데 물건을 족집게처럼 끼어 돌돌 말아 입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코끼리 외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했듯이 대꾸, 비유 그런 표현법이 쓰였고요. 코끼리 외양을 아주 실감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네. 그죠? 자, 적읍시다. 코끼리 외양 묘사 대꾸, 비유의 방법을 썼고 실감나게 상세하게 묘사했다. 자, 다음 문단 봅시다. 어떤 이는 코를 주둥이로 생각하여 코가 있는 곳을 다시 찾아보기도 하는데, 자, 어떤 사람은 코를 주둥이로 생각한답니다. 자, 코가 이렇게 생겼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이다. 또 어떤 이는 코끼리 다리를 다섯이라고 하고, 자, 어떤 사람은 또 코끼리의 다리가 다섯, 코가 워낙 길고 크니까 다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코끼리 다리가 다섯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코끼리 눈이 쥐 같다고도 하는데, 자, 이 어떤 사람은 쥐 같다고도 하네요. 그죠? 그러면 이 갈로 한 부분은 코끼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죠. 그죠? 코끼리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요 부분. 요 부분에서 이제 갈로 한 부분, 초록색 갈로 한 부분은 코끼리에 대해서 엉뚱한 오해를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코를 주둥이로 생각한다라든가, 코끼리 다리가 다섯이라든가, 코끼리 눈이 쥐 같다고 하는 거다. 이제 엉뚱한 오해, 엉터리 비교한 거죠. 그 뒤 보면요. 대부분 코끼리 코와 엄니 사이에 정신을 빼앗겨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코끼리 코와 엄니, 상하 사이에 정신을 빼앗겼다. 코끼리 전체에서 이 코와 엄니 사이에 정신을 빼앗겼다라는 건 전체 중에서 일부분에 정신을 빼앗겨서 잘못 파악한다라는 거죠. 코끼리 전체 몸뚱이에서 가장 작은 것을 가지고 보면 이렇게 엉터리 비교가 나온다. 엉터리 비교. 방금 얘기한 엉뚱한 오해. 코를 주둥이로 생각한다든가, 코끼리 다리가 다섯이라든가, 코끼리 눈이 쥐 같다고 하는 거. 이렇게 엉터리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가장 작은 것이라는 건, 전체 몸뚱이에서 가장 작은 것이라는 건 역시 일부죠. 그죠? 일부를 가지고 보면 엉터리 비교, 엉뚱한 오해를 하게 된다. 자, 대개 코끼리 눈은 매우 가늘어서 마치 간사한 사람이 아양을 떨며 눈부터 먼저 웃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대개 가면 대체로 그렇다. 그런 거죠. 그죠? 자, 아무튼 그 전에 요거부터 정리를 해야겠네요. 노란색으로 색칠한 부분. 코끼리 전체 몸뚱이에서 가장 작은 것을 가지고 보면 이렇게 엉터리 비교가 나오게 된다. 이건 글쓴이 생각이죠. 그럼 이 부분에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일부를 가지고 보면 엉터리 비교를 하게 된다. 엉뚱한 오해를 하게 된다. 그 내용이죠. 그죠? 사물의 일부분만 보고 섣부른 판단하게 된다. 그것은 뭐 잘못된 판단, 엉터리 비교, 엉뚱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일부만 보고 이제 판단하는 거. 그죠? 사물의 일부만 보고 판단하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논리학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합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일단 적고 또 설명하겠습니다. 사물의 일부분만 보고 섣부르게 판단한다. 자, 이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한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는 뭐냐면요. 이제 여기서처럼 일부만 보고,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라 몇 개의 사례, 몇 개의 경험, 그러니까 아니 일부 그것만 보고 전체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단정 짓는 거죠. 이렇다라고 결론을 짓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는 거.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는 거. 전체에 대해서 결론을 짓는 거.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일반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글쓴이의 생각인데, 자, 선생님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색칠한 것은 뭐냐면 글쓴이의 주장 혹은 글쓴이의 생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색칠을 할 겁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이 글쓴이가 생각한 것은 요거죠, 그죠? 일부만 보고 섣부르게 판단하는 그런 오류를 사람들이 할 수 있다, 그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류를 일으키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글쓴이는 비판적이겠죠, 그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거. 대개 코끼리 눈은 매우 가늘어서 마치 간사한 사람이 아양을 떨며 눈부터 먼저 웃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대개, 그럼 대체로 그렇게 보일 수 있으나 했으니까 그 뒤의 내용은 반대의 내용이겠죠, 그죠? 일단 이 부분에서는 코끼리를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죠?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 뒷부분, 코끼리 어지러 보이는 성품은 바로 눈에서 드러난다. 이건 글쓴이의 생각이죠. 그래서 글쓴이의 생각이라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색칠을 했습니다. 아무튼 앞부분은 코끼리를 약간 부정적으로 대체로 되게 했으니까 일반적으로 되게 코끼리 이렇게 눈을 좀 부정적으로 보지만 글쓴이의 생각은 그 코끼리 어지러 보이는 성품 바로 눈에서 나온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단에서는 코끼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판단한다, 뭐 엉뚱한 오해를 한다. 그것은 일부를 봤기 때문에, 일부만 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고, 또 글쓴이는 대체로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달리 코끼리 이 눈은 오히려 코끼리 어지러 보이는 성품을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강의시대 남해자에 사나운 호랑이가 2마리 있었는데, 자, 남해자 주가 나와 있네요. 주 오른쪽 아래에 보면 주. 남해자, 북경 숭문문 남쪽에 있는 동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동물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강의시대라 하면은 역시 청나라 시대인데, 지금 이 박지원이 이 북경과 열하를 다녀간 때가 걸륭제 때잖아, 그죠? 걸륭황제는 6대 황제고요. 이 강이라 하면은 강희제는 4대 황제. 그러니까 그때 앞선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강희시대 남해자에 사나운 호랑이가 2마리 있었는데 오랫동안 길들이지 못했다. 황제가 노하여 호랑이를 코끼리 우리에 몰아넣으라고 명하였다. 코끼리가 몹시 겁을 내며 코를 한번 휘두르자 호랑이 2마리가 서 있던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고 한다. 아, 그 코끼리 코 힘 굉장하네, 그죠? 그 위력이 굉장합니다. 코를 휘둘렀는데 호랑이 2마리가 죽을 정도로, 그죠? 코끼리가 호랑이를 죽이려는 의도 없이 호랑이 냄새가 싫어 코를 휘둘렀는데 잘못 부딪혔던 것이다. 자, 그럼 이 부분, 여기서는 요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코끼리가 이제 코를 휘두른 것은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이제 코를 휘둘렸는데 잘못 부딪혀서 죽은 것이다.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우연한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아하, 그러면 뭔가 깨달았다는 내용이죠. 그죠? 그 깨달은 내용이 중요하겠죠. 이 깨달은 내용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을 깨달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의 사물 중 작은 것, 겨우 털끝 같은 것이라도 하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들 한다. 자, 하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중부정이니까 강한 긍정이죠. 하늘의 뜻에 결국 부합한다. 세상의 작은 사물들, 작은 것도 하늘의 뜻에 부합한다. 부합이라는 것은 꼭 들어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세상의 작은 사물 중 작은 것도 결국 하늘의 뜻에 부합한다고들 한다. 그럼 이것을 이 글쓴이는 깨달은 걸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그러나라고 돼 있죠. 그러나. 그러면은 그러나는 그 뒤에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내용이 중요하고 그 뒤에 내용이 결국 이 아하 하면서 깨달은 걸 겁니다. 그럼 뒤에 내용 한번 볼까요? 하늘이 어떻게 사물 하나하나에 다 명령을 하였겠는가? 그렇다면 앞에 내용은 세상의 작은 것, 그 작은 것 하나도 하나의 뜻과 딱 맞는 건데, 그러나 글쓴이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그렇겠노?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은 글쓴이의 생각이 아니라 없다고들 한다. 뭐뭐 하고들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의 통념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통념이 그렇다. 자, 그럼 세상의 통념 정리할까요? 세상의 통념은 여기 정리하는 거, 세상 모든 일이 하늘의 뜻이라고 보편적으로 인식한다. 세상의 모든 일이 하늘의 뜻이라고 보편적으로 인식한다. 세상의 모든 일이 하늘의 뜻이라고 보편적으로 인식한다. 그 통념이란 얘기죠. 그런데 그러나 글쓴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늘이 어떻게 사물 하나하나에 다 명령을 하였겠는가? 명령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서리법을 가지고 이 초록색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세상의 통념은 모든 것이 하늘의 뜻에 부합한다. 하늘의 뜻과 꼭 들어맞는다. 그런데 글쓴이가 생각하기에 그러나 어떻게 그렇겠노? 그렇지 않다. 어떻게 그렇겠노? 그렇지 않다 하면서 이 초록색 세상 통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하는 거죠. 이 내용을 글쓴이가 깨달은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하늘이란 생긴 모양을 중심으로 말하면 천이요. 타고난 본성을 중심으로 말하면 건이요. 이를 주재하는 측면을 중심으로 말하면 재요. 신묘한 작용을 중심으로 말하면 신이라 하니 부르는 이름이 다양하다. 자, 하늘의 이름이 다양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을 천이라고도 하고 뭐 건이라고도 하고 재, 뭐 상재, 그죠? 하늘을 가리킬 때 상재, 재라고도 하고 신이라고도 하고 이름이 다양하다. 좀 심하게 말하는 경우에는 하늘이 이와 기로 화로와 풀무로 삼아 사물을 만들고 사물의 성질을 부여하는 조물이라고 하니, 조물주 많이 들어봤죠? 그죠? 하늘을 또 조물주라고도 한다는 거죠. 조물이라고도 하니 이는 하늘이 솜씨 좋은 기술자로 보고서, 하늘을 솜씨 좋은 기술자로 보고서 망치질, 끌질, 도끼질, 칼질에 조금도 쉴 사이가 없다고 하는 말이다. 따라서 주역에서는 하늘이 초매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 초매가 무슨 뜻이냐면요, 천지개벽의 처음, 곧 거칠고 어두운 세상을 뜻하는 말, 곧 혼돈 뭐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주역에서는 하늘이 초매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늘을 조물주라고도 하니까 하늘이 솜씨 좋게 뭔가를 만드는 조물주라고도 한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하늘이 초매를 만들었다고 라고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주역에서는 하늘이 초매를 만들었다. 주역은 유학자들 일단 주역 오경이 하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역시 이거는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당시 사람들의 통념이죠. 주역에 적혀 있는 대로 사람들이 믿었던 거죠. 하늘이 초매를 만들었다. 자, 그 다음 문단 볼게요. 초매란 빛은 어두컴컴하고 형태는 뿌옇고 흐릿하여 비유하자면 동이 틀듯 말듯 할 때와 같아서 사람도 물건도 똑똑히 구별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자, 아까 얘기했죠, 그죠? 초매는 혼돈의 상태, 거칠고 어두운 세상, 뭐 천지개벽할 때 그 처음 그런 구별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나는 알 수가 없다. 하늘이 어두컴컴하고 뿌옇고 흐릿한 상황에서 과연 무엇을 만들어냈단 말인가. 자, 그러니까 아까 이 주역에서 하늘이 초매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나는 알 수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비판을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서리법. 어떻게 무엇을 만들었겠노? 당연한 것을 의문문으로 만들어서 뭘 만들겠노? 만들 수가 없다라고 강조하는 게 바로 서리법이죠. 이렇게 주역의 내용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초록색은 주역에서 생각하는 당시의 어떤 통념, 주역에도 적혀있는 당시의 어떤 통념, 거기에 대해서 글쓴이는 비판한다라는 거죠. 하늘이 다 만들었다라는 거, 하늘이 초매를 만들었다. 거기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국수집에서 밀을 맷돌에 갈 때 작고 크고 가늘고 굵은 가루가 뒤섞여 바닥에 흩어진다. 맷돌의 작용이란 도는 것뿐이다. 처음부터 맷돌이 가늘고 굵은 가루를 만들겠다고 의도를 가졌겠는가? 의도를 가졌겠는가? 역시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 서리법이 쓰였죠. 그죠? 자, 서리법이 쓰였는데 여기 내용 봅시다. 그러면은 자, 밀을 갈 때를 얘기하고 있는데 밀을 맷돌에 갈 때 맷돌은 그냥 도는 것뿐이다. 처음부터 요거는 가늘게 갈아야지, 굵게 갈아야지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맷돌은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의도를 가졌겠는가? 의도가 없다. 의도 없이 그냥 우연히 가는 가루가 나올 수도 있고 굵은 가루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이다. 의도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글쓴이의 생각이죠. 의도가 없다라는 게 글쓴이의 생각입니다. 자, 이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 맷돌의 작용을 얘기했는데 결국 지금 이 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하늘이 초매를 만들었다. 하늘의 작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작용에 대해서 하늘이 초매를 만들었다. 하늘의 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밀을 갈 때 이 맷돌에 비유한 거죠. 맷돌이 의도하고 가는 가루, 굵은 가루를 만들지 않고 그냥 우연히 가는 가루가 나오고 굵은 가루가 나왔듯이 하늘의 작용도 그렇다. 하늘도 의도하고 뭔가를 만든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죠? 비유죠. 비유. 그리고 이거는 또 유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유추라는 것도 결국은 두 개 사이에 이 맷돌의 작용과 하늘의 작용 이 사이에 유사한 점이 있죠. 그죠? 유사한 점을 찾아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지금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늘의 작용. 하늘의 작용이 의도가 없다라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늘의 작용이 이렇게 의도가 없다라는 것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데 좀 더 쉽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상을 가져온 거죠. 잘 알고 있는 현상. 맷돌에서 가루를 만드는 거. 그 익숙한 그것을 가져와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늘의 작용도 그렇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비유도 쓰였고 유추도 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유추 다시 말하자면 유추는 두 개의 대상에 대해서 유사한 점을 찾아서 일단 비교를 해야 됩니다. 맷돌의 작용과 하늘의 작용 사이에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는데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 지금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늘의 작용이죠. 하늘의 작용은 의도가 없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할까봐, 독자들이 이해를 못할까봐 잘 알고 있는 맷돌이 밀을 가는 것을 끌어들인 거죠. 맷돌이 밀을 가는 것을 끌어들여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가늘게도 나오고 굵게도 나오듯이 하늘의 작용도 그렇다. 그래서 하늘의 작용을 이제 또 우연히 의도가 없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을 이제 짐작하게끔 추리하게끔 얘기하는 게 바로 유추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 글은 결국은 이 부분은 초록색 부분 주역에선 하늘이 초미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주역에서도 적혀있는 일종의 통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글쓴이는 나는 알 수가 없다. 어떻게 만들었겠노? 하늘이 의도하고 만든 게 아니다. 하면서 이 주역의 내용을 비판하는 거죠.
주역의 내용을 비판하고 이걸 비판하기 위해서 이제 좀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쓰인 설명 방법은 맷돌의 작용을 끌어들여서 비유하고 비유와 유추의 방법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뿌리 있는 놈에게는 이빨을 주지 않았다 라고 하여 하늘이 만물을 만들 때 결함을 갖도록 의도한 것처럼 생각한다. 자, 그런데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글쓴이가 비판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초록색으로 이 사람들의 얘기를 초록색으로 칠해봤습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뿌리 있는 놈에게는 이빨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여 하늘이 만물을 만들 때 결함을 갖도록 의도한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니까는 뿌리 있으면은 이빨을 주지 않는 것처럼 결함을 갖도록 의도했다고. 하늘이 의도한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글쓴이는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글쓴이가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비판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늘이 의도했다. 자, 뿌리 있는 놈에게는 이빨을 주지 않는 거. 이것도 다 하늘이 의도한 거다. 결함을 갖도록 의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글쓴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하면서 이 초록색 내용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감히 묻는다. 이빨을 준 자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하늘이 주었다. 하늘이 주었다라는 건 하늘이 의도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여기에 쓰인 표현법 보겠습니다. 감히 묻는다. 글쓴이가 묻고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라고 추측해서 답하죠. 그죠? 이거 문답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답하는 거 하늘이 주었다라는 건 하늘이 의도해서 만들었다는 거겠죠. 또 다시 내가 묻습니다. 하늘이 이빨을 준 까닭은 무엇 때문인가? 또 사람들이 답합니다. 하늘이 이빨로 물건을 씹게 한 것이다. 또 하늘의 이치가 그렇다라는 거죠. 하늘의 이치가 그렇다. 하늘의 의도가 그렇다. 또 다시 묻겠다. 이빨로 물건을 씹게 하면 무엇 때문인가? 사람들은 대답할 것이다. 이는 하늘이 낸 이치이다. 자, 이치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요 부분에 좀 표시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대답은 하늘의 이치. 하늘이 이 이빨을 주고 하늘이 물건을 씹게 하고 아무튼 이 물건을 씹게 하는 건 다 하늘의 이치다라고 사람들은 대답할 것이다. 자, 그러면은 하늘이 낸 이치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그 뒤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사례라고 적고요. 날짐승과 산짐승은 손이 없으므로 반드시 부리와 주둥이를 땅에 닿도록 숙여 머리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 다리가 이미 놓고 보니 학의 목이 길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다리가 기니까 목이 길어야 바닥에 땅에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거죠. 그게 하늘의 이치라는 거죠. 그래도 혹시 땅에 닿지 않을까 염려하여 또 부리가 길어졌다. 이것도 하늘의 이치라는 거죠. 만약 닭의 다리가 학의 다리를 본떠 길었다면 닭은 다리가 짧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길었다면 닭은 마당에서 굶어 죽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사람들의 대답은 하늘의 이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봅시다. 21번째 줄입니다. 나는 크게 웃으며 대답하였다. 자, 글쓴이의 생각이 나오겠죠. 자, 글쓴이의 생각이 나타날 거라서 노란색으로 칠해봤습니다. 나는 크게 웃으며 말했다. 그대들이 말하는 이치는 소, 말, 닭, 개에게나 해당할 따름이다. 만약 하늘이 이빨을 준 것이 반드시 구부려 먹이를 씹게 하기 위해서라고 가정해보자. 지금 저 코끼리는 쓸데없는 엄니가 고추 세워져 있어서 입을 땅에 대려고 하면 엄니가 먼저 땅에 부딪힐 것이니 물건을 씹는 데는 도리어 방해가 되지 않을까. 자, 여기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대들이 말하는 이치는 21번째 줄. 나는 크게 웃으며 말했다. 그대들이 말하는 이치는 소, 말, 닭, 개에게나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코끼리에게는 적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 말, 닭, 개 일부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코끼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방해가 된다 하면서 반박을 하는 거죠, 나는. 그러니까 앞서 사람들이 하늘의 이치다라고 말한 거에 대해서 그거는 일부에만 적용된다. 아니다 하면서 반박을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말할 것이다. 코를 활용하면 된다 하면서 어떤 사람도 나의 반박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하네요. 코를 활용하면 된다. 그 엄니가 먼저 땅에 닿으니까, 상아가 먼저 땅에 닿으니까 코를 활용하면 된다. 그러니까 또 나가 뭐라고 하냐면 엄니가 길어 코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엄니를 없애고 코를 짧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또 재반박을 하네. 그죠? 그러니까 맞죠? 그죠? 이게 기니까 코끼리 코가 이렇게 있어서 코를 활용하는 거. 뭐하러 거추장스럽게 그렇게 하노? 그냥 아예 엄니도 없애고 상아도 없애고 코를 짧게 하면 더 안 낫겠나라고 재반박하면서 답을 합니다. 이에 말하던 자는 처음의 주장을 더 내세우지 못하고 자신이 배웠던 내용을 조금 누그러뜨릴 것이다. 자, 이렇게 결국은 이 논쟁에서 글쓴이가 이긴 거네. 그죠? 말하던 자, 그러니까 초록색으로 표시했던 그런 사람들은 이제 누그러뜨린다. 자기의 주장을 누그러뜨리겠죠. 하늘의 이치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조금 누그러뜨릴 것이다. 이는 생각이 겨우 말, 소, 닭, 개에게 미칠 뿐이요. 용, 봉황, 거북, 기린 같은 것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일부의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 초록색으로 했던 말하던 자들,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은 조금 누그러뜨린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 소, 닭, 개는 일부의 경우도 될 수가 있고요. 흔히 볼 수 있는 거죠. 그 뒤에 용, 봉황, 거북, 기린 같은 건 쉽게 볼 수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쉽게 흔히 볼 수 있는 것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몰라도 쉽게 볼 수 없는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까지 내용은 정리하면은 아까 문답법이 쓰였죠. 그죠? 글쓴이가 묻고 사람들이 답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답할 내용을 이루어서 이렇게 문답법으로 썼습니다. 문답법을 통해서 자신이 주장이 타당함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문답법을 통해 주장의 타당함을 입증. 자, 그럼 여기서 이 문답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랬으니까 이빨을 준 자 누구인가 하니까 하늘이 주었다. 그러니까 하늘이 이치다는 얘기죠. 이빨을 준 까닭은 하늘이 이렇게 한 것이다. 이것이 하늘이 이치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면 왜 물건을 쉽게 한 건 뭐 때문이고 하니까 하늘이 이렇게 한 이치다. 하늘의 이치다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대해서 글쓴이는 방해가 된다. 하니까는 엄니가 방해가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거는 코가 있기 때문에 코를 활용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글쓴이가 어금니가 길어 코를 활용한 것보단 차라리 코를 짧게 하는 게 더 낫다. 이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이제 자기 주장을 더 내세우지 못하고 조금 누그러뜨린다.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문답법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입증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203쪽 셋째 줄부터 시작하는 문단 보겠습니다. 코끼리가 호랑이를 만나면 코로 때려 눕히니 그 코야말로 천하무적이라 할 것이다. 이게 앞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런데 코끼리가 쥐를 만나면 코를 댈 자리도 없어 하늘을 쳐다본 채 서 있을 뿐이라 한다. 자, 여기 두 가지 대비되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코끼리가 코로 이제 호랑이도 이제 때려 눕히는 반면, 그런데 이제 쥐를 만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이 두 가지 대비되는 상황이죠. 자, 근데 그렇다고 쥐가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말하는 것은 앞서 하늘이 낸 이치에 맞지 않는다. 자, 이렇다고 해서 쥐가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죠? 고정된 시각으로 단순히 호랑이를 때려 눕히냐, 뭐 쥐를 보고 또 꼼짝도 못한다. 뭐 그렇게 보는 건 고정된 시각이죠. 고정된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하늘이 낸 이치에 맞지 않다 하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게 글쓴이의 생각이죠. 글쓴이의 생각 노란색으로 색칠했습니다. 고정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라면서 비판합니다.
그래서 요 문단은 두 가지 대비되는 상황을 제시해서 이 상황을 보고 이렇게 고정된, 쥐가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보는 것은 고정된 시각이다. 그것은 맞지 않다라고 비판을 글쓴이는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요. 코끼리는 눈에 보이는데도 그 이치를 모르는 것이 이와 같다. 자, 코끼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이치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건데도. 하물며 코끼리보다 만배나 더 복잡한 천하의 사물은 어떠할까? 그러니까 더 복잡한 사물은 그 이치를 모르는 것이 더 심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므로 그러면서 결론이 나오네요. 성인이 주역을 지을 때 코끼리 상자를 취하여 저술한 것도 코끼리 같은 형상을 보고 세상 만물의 변화를 깊이 파고들어 연구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자, 그러므로 결론은 항상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좀 길고 복잡할 때는 국어에서는 서술어가 중요하거든요. 서술어를 봅시다. 서술어 뒤에 있죠. 그죠? 코끼리 같은 형상을 보고 세상 만물의 변화를 깊이 파고들어 연구하고자 했다. 그게 핵심이죠. 세상 만물의 변화를 깊이 파고들어 연구하고자 했다. 그러면 세상 만물의 변화라고 있습니다. 변화를 연구하다. 변화한다라는 건 고정된 게 아니죠. 근데 바로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고정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비판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고정된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된다? 변화를 봐야 된다. 변화한다는 건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죠? 다양한 관점에서 만물을 탐구하고 인식한다.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하고자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죠. 그죠? 참고로 여기에 이 부분 성인이 주역을 지을 때 코끼리 상자를 취하여 저술하는 것. 자, 요거는 그냥 참고로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몰라도 좋습니다. 이거는. 자, 주역을 보면은 이제 만물의 이치를 얘기할 때, 우주의 이치를 설명할 때 들어봤을 겁니다. 태양이니 소양이니 태음 소음. 그래서 뭐 나는 태양인이다 소양인이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만물을, 우주의 이치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거든요. 이 네 가지를 넉사자를 쓰고 이 코끼리 상자를 써서 사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주역을 지을 때도 코끼리 상자를 취해갖고 네 가지로 이렇게 저술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코끼리 같은 형상을 보고 이제 고정된 시각이 아니라 다양한 변화, 다양한 관점에서 만물을 탐구하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글쓴이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걸 그냥 교과서 부분을 쭉 읽어봤는데요. 전체 중요한 내용, 자, 핵심 내용을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글은 기승전결 4단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글의 내용 흐름을 한번 볼까요? 맨 처음 움직이는 코끼리를 봤을 때 그때 굉장했다 하면서 어떤 충격과 경이로움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러면서 코끼리 외양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요. 그러면서 모든 사물에 하늘의 이치가 반영되어 있다는 통념, 그건 통념이죠. 그 통념,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회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 그 통념에 대해서 글쓴이는 비판을 했죠. 하늘의 이치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 하늘의 이치가 정해져 있다, 이치가 반영되어 있다, 그런 고정된 관점에서 대상을 인식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된다? 다양한 관점에서, 고정된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을 인식해야 하는 이유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상기 작품을 핵심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갈래는 고전수필 기라고 정리하겠습니다. 한문 산문이라고 했었죠. 그죠? 한문 산문, 그냥 우리 국어 국문학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냥 고전수필로만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한문문학에서는 이제 세부적으로 기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고요. 제목에서 그대로 드러나죠. 상기라고, 기에 속합니다. 성격은, 자, 코끼리의 외양을 아주 묘사를 잘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비유가 많이 나타나고 주제가 교훈적이었습니다.
제재는 코끼리를 본 경험이었고요. 주제가 획일적 가치와 시각으로 만물을 바라보려는 고정관념에 대한 비판. 다시 고정관념에 대한 비판. 그게 주제죠. 그럼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밑에 줄 열린 시각으로, 다른 말로 다양한 관점에서 만물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제를 정리하겠습니다. 특징은 첫 번째, 작가의 경험이 나타나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논리적 근거를 들어서 사회적 통념을 깨는 철학적 진리를 전달했다. 사회적 통념을 깨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논리적 근거를 들었죠. 그죠? 그런 그 이치가 바로 철학적 진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 비유와 묘사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개성적으로 표현했다. 중간중간에 확인을 했었고요. 그 다음 문답법도 나타났었죠. 문답법을 사용하여 작가의 주장이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했다. 본문을 하면서 했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성격 요거 잘 기억하시고, 주제 빨간색으로 있었죠. 잘 기억하고, 특징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이제 설명에서 좀 빠졌던 거 보충 설명을 몇 가지 좀 더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학습활동을 풀이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활동에 보면은 고전 산문 다른 작품이 또 일부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작품까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